오늘 이제 그 주제를 하기 전에요. 지난주 방송 내용이 조금 어려웠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백의 미도 좀 남기려고 자료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석의 여지를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저는 강호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한 것을 잠깐 제가 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제 해석입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 1년 이제니까는 그 연준의 이 조치를 보면서요. 제가 여기 이제 창에 지금 보이죠? 창에 지금 써놓은 거 Of the Wall Street, By the Wall Street, For the Wall Street.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연준은 이 월가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 월가 이익에 복무에 철저하게 이익에 복무하는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지난해도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쭉 보게 되면요. 연준은 역시 월가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힘은 달러의 힘이잖아요. 그게 미국의 힘이고요. 우리가 미국채를 얘기를 하던 달러를 얘기를 하던 간에 그것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힘이고 연준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해 이제 그 월가가 쓴 정책들을 해석한 결론이 제가 이제 이 달러의 힘은 월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지표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역레포 시행을 이제 의미를 이제 레포라는 것은 이제 이쪽 비즈니스라든가 경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쓰고 많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증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음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채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중앙은행은 이것을 되게 하루짜리라든가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 한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사실 RP는 단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1년짜리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개가 중앙은행은 1일에서 한 7일 정도의 기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RP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중은행이 자기가 자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제 담보로 맡기고 이제 그러니까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차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자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 바로 이제 RP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 속에서는 그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돈을 이제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자를 이제 그러니까는 받으면서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길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짜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 속에서는 돈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시중은행 입장 속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RP입니다. RP인데 여기에 이제 앞에 이제 리버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역 반대란 말이죠. 반대 RP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을 담보로 해서
자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자격을 부여한 금융회사들하고 은행을 비롯해서 이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그러니까는 역으로 빌리는 거죠. 연준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RP는 거꾸로 중앙은행이 시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차입자라는 표현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뭐 금융위기 이후에 없는 하나의 금융 정책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도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도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2013년, 14년 이때부터 이제 시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죠.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은행들의 이제 그 자금 이제 그 압박을 좀 이제 그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그랬었잖아요. 규제를 완화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021년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복원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4월이라 그랬죠. 4월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화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완화해 줬고 그걸 통해서 시중은행들은 그러니까는 많은 자금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현금을 그러니까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압박을 조금 더 자유로워졌었죠. 그런데 2021년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복원시키면서 연준이 시행을 한 게 역RP를 시행했다 그랬죠. 지금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뭐 역RP 나오고 RP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무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는데 RP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고 역RP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그렇게 RP라는 것을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자기가 보유한 담보로 맡기고 이제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회사한테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상품인데 발행하는 하나의 채권인데 역RP는 중앙은행이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RP를 발행하는 거죠. RP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은행이 RP를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금을 차입을 하는 거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해소를 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했느냐 했을 때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그 국채들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담보로 해가지고 RP를 발행했으니까요. 연준은요. 그러면 국채 물량이 시중으로 어쨌든 간에 공급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리를 적어도 뭐냐면은 연준의 실효금리 이상으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그러니까는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뭐 이게 이 상품이 매력적일 수가 있죠. 특히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MMF 같은 경우,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 화폐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러니까 높은 금융상품에다가 운용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자금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RP를 발행하기 전에는 그 머니마켓 펀드들은 시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RP라든가 기업업이라든가 단기 상품으로는요. 그다음에 장기 상품으로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다가 그러니까는 자금을 운용을 했었는데 연준이 공급하는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익성이 높은 어떤 금리를 보장을 해주니까는 일로 자금이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중에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거래가 되는 국채들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시중의 국채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즉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단기 금리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단기 금리에 개입을 하는 하나의 효과를 유발했죠. 단기 금리에 개입하는 어떤 효과를 유발했죠. 그래가지고 연준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2022년 봄 3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 7월이면은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전이잖아요. 금리 인상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단기 시장이라고 한다면 대개만 1년 미만짜리들 보게 되면은 1년 미만 그 상품들 국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보게 되면은 그 차별적인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상향하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준의 목표가 달성된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이 얘기를 너무 길게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작년 7월달입니다. 금리 인상을 작년 3월달부터 했어요. 작년 7월달 7월 18일이면요. 어떤 때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2022년 3월달에 3월 중순에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죠. 연준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5월달에는 0.5로 이제 되니까는 빅스텝이라고 그 당시 막 이렇게 언론들이 표현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연속적으로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죠. 0.75%포인트를요. 6월달에 0.75% 인상했을 때 상당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7월달에 또 0.75% 인상하기 전입니다. 7월 한 26일 전후에 이제니까는 이 FOMC가 있었으니까요. 7월 18일이면은 그로부터 한 열흘 전 정도 전이었었어요. 근데 7월 달에는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죠. 월가는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7월 1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중하순까지 굉장히 월가는 굉장히 반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다시 그러니까는 그 월가의 시장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때입니다. 연속해서 두 차례나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느긋한 아주 그냥 환호를 이제 보냈었죠. 그 당시입니다. 그게 7월달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은요. 2년물까지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익률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올라가지는데 2년물 넘어가면서부터 3년물 이후부터는 보게 되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다가 저 뒤에 가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가 연준이 당시에 금리를 올렸던 게 3월달에 0.25 그 다음에 5월달에 0.5 6월달에 0.75 해가지고 1.5%포인트 정도 올렸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 구간이 1.7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75면은 그렇게 그 높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5%포인트 올렸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이런 그 상황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로 갈수록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 장단기 금리가 역전현상. 소위 우리가 2년물하고 10년물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2년물이 더 높죠. 10년물보다. 이건 흔히 우리가 이 금리 역전,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더 낮은. 그 왜 그러냐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7월 달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었던 때거든요. 없었는데 마치 그러니까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소위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네? 즉 뭐냐면 연준이 뭔가를 그러니까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요 앞에 기간만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올라갔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부터는 수익률 곡선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연준이 뭔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역 RP를 가지고 들여다봤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주로 이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자료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기회가 없고 그럴 테니까요. 자, 7월 달에 이제 그랬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일부 분들이 질문들을 이제 한 거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질문들에 대한 일일이 답변을 안 하고 오늘 이걸 이제 몰아서 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역 RP의 규모를 저 가을 9월 달 이후부터는 줄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연준이 역 RP를 줄인다는 얘기는 돈을 그러니까 시중으로부터 그러니까 해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 RP는 그러니까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들을 회수하는 건데, 회수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줄였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닙니까? 방향을 튼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동성 공급으로 그러면 연준이 선회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냐. 더군다나 뭐냐면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유동성을 공급으로 그러니까 선회하는 게 이게 문제가 없는가. 또 하나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요. 외부사회. 그럼 뭐냐면, 그 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때, 돈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 국채를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 미 국채를 외부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라든가 이런 데서 해외가 달러와 미국채를 외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연준이 그러니까 막 달러를 막 찍어내요. 프린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막 국채를 막 마찬가지로 국채를 막 발행을 막 해요. 예? 제한 없이 그냥. 일반 국가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일본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일본은 그래서 지금 아주 난경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경우가 다르죠. 달러하고 미 국채를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있냐고요. 달러 미국채 예면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설사 해외가 예면한다 하더라도 연준이 매입하면은 무슨 문제가 존재하는가? 연준이 그러니까는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채를 막 사들여. 그럼 뭐 문제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일본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 은행이 너무 많이 사줌으로써 너무 많이 그러니까는 이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이 상당 부분은 사줬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외국인들도 많이 매입했다 그랬죠. 그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팔고 나갈 때 일시에 팔고 나갈 때 방어할 수 있는 외환 보유가 일본만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미 국채를 중국이나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고 떠나는데 뭐 달러를 챙겨가서 떠난다면 달러 찍어서 그러니까 공급해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과도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국제사회가 달러하고 미 국채를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요. 일본과 근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갈수록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재정 부담, 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에는요. 계속 떨어지지 않는 상에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은 미래가 됐던 어느 시기가 됐든 간에 미국 사회가, 미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정부의 빚이라는 것은요. 근데 세금은 아무래도 부유층이 많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금은요. 세금의 누진세적인 구조로 인해 가지고요. 즉 부유층 납세자들이 미래 부담이 증가하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대개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의 팽창을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래에 자신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정부 부채 상한, 미국은 이게 주기적으로 있죠. 몇 년에 한 번씩이요. 미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가 그러니까는 부채를 쓸 수 있는 범위를요. 사실 일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은 대리하는 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요. 최근에 지금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상한선 지금 넓혀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부도가 나는 이런 사태를 2011년에 한번 난리를 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S&P의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은 한 등급 깎였잖아요. 그 당시에 깎였던 겁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요. AA에서 AA 플러스인가 뭐 이걸 한 등급 줄어들었었죠. 당시에 그래서 큰 충격이 국제사회에 잠깐 있었었죠. 이 갈등이 반복되는 배경도 바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가 계급적으로 특히 부유층 납세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유층을 대변하는 계층들은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최소주의를 되게 얘기를 하죠. 주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한 확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되게 이걸 상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미국 같으면 공화당 쪽에서도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좀 해라. 씀씀이를.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 부채 상한 확대를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 안 해주게 되면요. 미국 연방정부가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폭탄이 던져지는 거예요. 폭탄입니다. 그럼 그게 월가의 부담이 되는 거죠. 월가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자기들도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입지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는 줄이는 그러니까 압박하는 이 이제 그러니까는 계기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사회가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 정부의 그러니까는 그 정부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요. 이자 부담도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세금 수입 중에서 한 40%를 그러니까는 이자 감대 쓰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예산 구조를 갖고 있듯이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도 이 재정 부담을 얼마큼 그러니까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즉 미국의 달러와 미 국채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한다면은 저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이 충격보다는 저는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내부의 충격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일본이나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다 팔아치우고 가지고 근데 팔아치우게 되면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중국도 굉장히 손실을 본다 이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외부 충격보다는 내부의 문제로 미국의 달러 그 거의 제한 없이 찍어내고 있고 제한 없이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내부 문제로부터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점은 당분간은 그러니까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들을 제가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내용 속에서 여러 이제 그러니까는 수익률 곡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연준이요. 근데 그게 막 엉망진창이 됐다 그랬잖아요.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까지 개입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백 개 미를 남겨둔 겁니다. 저는 학생들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학생들이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상상력이다. 상상력. 나 같은 기성세대는 기성이라는 말이 이미기자에다 이룰성자. 지식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학생들보다는 지식이 많은 반면에 그 지식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거잖아요. 네?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게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은 훨씬 더 많이 알지요. 학생들보다도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골이 비어있지 않냐. 비어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 아니냐. 나 같은 경우는 머리에 뭐가 꽉 차가지고 더 새로운 것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태. 이게 기성세대의 특징이다. 기성세대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잘 발휘를 못하고 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학생들이 지적하는 것에서 많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대학에서 선생과 학생이 주고받는 하나의 그리고 지식을 생산하는 하나의 모습들인 거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백의 미를 좀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열려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앞으로 향후.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2월 달부터 지난해 12월 달까지 12월 초까지 파란색 선이 뭐냐면요. 연준이 영레포 규모입니다. 단위가 100만 달러고 그러니까요. 파란색 숫자 썼듯이 빨간색 기둥은 뭐냐?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대기업들 500개 대기업들이 다 있고 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회사들, 유럽 금융회사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월가에 어쨌든 간에 대변하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연준이요. 3월 달부터. 예? 근데 연준의 역 레포를 먼저 봐보세요. 파란색 선입니다. 3월 달부터 이렇게 5월 달, 6월 달까지 쫙 올라가지죠. 3월 달에 2조 408억 달러 했었어요. 그런데 6월 달까지 2조 4664억 달러니까는 거의 4200억 달러나 4200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증가한 거잖아요. 예? 4, 5, 6, 3개월 사이에요. 그렇죠? 많이 산 거죠. 반면에 그 전에 3월달, 4월달 사이에는 얼마만큼 더 영레포가 증가했습니까? 한 500억 달러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500억 달러요. 그 다음에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는, 한 달 사이에는 얼마가 증가했습니까요? 한 600억 달러 가깝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 빨간색 기둥을 봐보세요. 3월달에 4,602를 찍고 나서 6월 말까지 3,818까지 떨어집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 기간이죠. 그러니까 월가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연준이 영레포를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하게 되면은 시중에서 거래되던, 연준이 그러니까는 국채를 공급하기 이전에 시중에서 거래되던 국채 거래에 있어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닙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채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빠르게 시장의 금리들이 빠르게 올라가지죠. 빠르게 올라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가 화들짝 놀라죠. 놀라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월 25, 26일인가 이때 0.7을 또 올려요. 6월 달에 0.7을 올렸다가. 그러면 사실은 6월 달에 0.7을 올렸을 때 그냥 띵 했었는데 또 0.7을 올렸어. 한 달 만에. 그러면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연준이 0.7을 7월 달에 올렸는데 월가는 막 환호를 했어요. 그 주가는 막 그러니까 깡충 뛰었죠. 주가가요. 8월 한 그 중하순까지요. 그래서 8월 하순에 뭐가 있었습니까요? 소위 말해서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연준에 그러니까 연례 심포지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 연례 심포지움에서 연준이 야, 니네들 연준의 의지를 의심을 하는데 연준 그러니까 물가 안정 회복에 총력을 다할 거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놀라게 했었죠. 8월 말 이후에요. 근데 그 전까지 월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막 환호를 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818에 있던 게 다시 반전을 해가지고 4,200까지 올라가지죠. 다시 4,200까지 올라가 회복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봐보세요. 영레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6월 말에 2조 한 5천억 달러 했었는데 2조 5천억 달러 했었는데 8월 말까지 얼마요? 한 2조 5천억 달러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연준이 영레포를 거의 중단한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요? 국채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를 다시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국채 수요가 살아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 금리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멈춰지게 되죠.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안 올라가지게 되니까 월가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말에 0.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8월 말에 다시 연준이 파월이 뭐라 했습니까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야,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 절대 이거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저거야.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죠. 그리고 9월 달에 또다시 0.75 올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0.75 올리면서 연준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4,200 정도 갔던 S&P 주가가 3,700대로 다시 추락하죠. 3,700대로 줄어듭니다. 한 달 만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5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봐보세요. 당시에 다시 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레포 규모를 늘렸잖아요. 한 달 만에 한 1,300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볼 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의지가 강하네?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연준의 의지가 있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월달 이후에 9월 말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그러니까 폭탄 투하가 있었지만은 국제시장에서는 영국발 트러스 정부, 영국 보수당 트러스 정부에 그러니까 폭탄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10월 중순까지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미 국채 유동성 부족 사태 막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한번 봐보세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요? 파란색 숫자를 봐보세요. 2조 6,300억 달러 정도 투입했던 영레포에 했던 것이 12월 달 초까지 얼마까지 줄어들었어요? 2조 한 5천억 달러까지 한 1,300억 달러를 줄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했고 6월달 7월달에는 거의 멈췄지만은 예? 오히려 9월 말 이후에는 줄인 거예요. 영레포를 줄인 거야. 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예? 자기가 공급하던 국채를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RP 방식으로 해서 회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소위 10월 말부터 소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가죠. 빠르게 안정돼. 특히 11월 2일 날 그러니까 0.5% 인상 이후에는 빠르게 이제 안정돼 가잖아요. 외환시장도 그렇고요. 10월 말부터 11월 초 요 이후에 그러니까 빠르게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도 3,700에서 4,070으로 그러니까는 상당히 회복됐죠. 상당히 회복됐죠. 그래서 S&P 500은 1년 연간으로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감소를 하락을 만회를 했죠. 지난해 그러니까는 이 연말에요. 회복했잖아요. 즉 S&P 500 주가를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붕괴되는 것을 연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요? 예?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는 떨어뜨린 거잖아요. 떨어뜨려가지고 월가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연준 금리만,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준금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는 후퇴를 했잖아요. 후퇴를 9월 말부터요. 예?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바꿀 것이다 조만간에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연준은 월가를 배려해 준 거죠. 월가를 배려해 준 겁니다. 월가가 그러니까는 상처 있고 월가가 그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월가는요. 월가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예? 월가의 압력이요. 연준의 이사들 중에 월가 출신들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도 월가의 이익에 결국은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수익률 곡선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 금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이. 예? 그러면 연준의 금리를 못하러 올리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거를 내가 인플레에 대한 의지를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하나의 쇼로 이제 하고 앉아 있는 것이고 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하면은 월가가 죽어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못 참겠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 안 보였던 건데요. 미 국채 주요 보유자를 좀 더 세분화시켜 봤어요. 세분화시킨 겁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미 국채가 발행액은 31조 달러가 넘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는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4배 정도나 증가한 거죠. 지난 10년 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빨간색 기둥이 연준입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고요. 연준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단일 저걸로는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회색 기둥입니다. 회색 기둥. 여기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7조 4,3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기둥이 뭐냐면 뮤추얼 펀드. 지난해 말했던 MMF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펀드들이 그러니까 미 국채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그게 한 2조 8,40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하늘색 기둥이 예금 기관이니까 주로 시중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입니다. 예? 그런데 다들 이렇게 좀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다들 절대 규모는 증가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가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비중을 한번 봐봅시다. 이게 제가 앞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는 금리가 엉망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엉망이 된 게. 6개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6개월 이후부터요. 네? 떨어지고 있다가 또 저 뒤에 7년이 저기 10년 넘어가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근데 비중으로 보게 되면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게 되면 연준의 보유 비중이요. 10년 전에 한 45%였는데 이게 47%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를요. 연준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중에서요. 반면에 그게 파란색 기둥이고요. 2019년까지 쭉 한 42%까지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다 사줬다 이거죠. 엄청 사준 거죠. 사준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기둥이 뭐냐면, 빨간색 기둥은 전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규모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회색 기둥은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고요. 근데, 하여간 파란색 기둥을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연준이 소위 말해서 그 2014년,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서부터, 줄여왔죠. 줄여온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2019년까지 하락한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팬데믹이 터지면서 더 많이 증가해버렸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해버렸죠. 더 많이 증가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없으면은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게 제대로 거래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 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매입해주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한 50% 이상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달러 찍어가지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매입해준 거예요. 금융위기 때 한번 쫙 올라갔다가 좀 이게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줄인 게 한 4%포인트 이렇게 한 5%포인트 최대점에서 줄였는데 다시 이게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팬데믹 겪으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비중으로 볼 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아까 47.4%를 했잖아요. 지난해요. 해외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에 쭉 줄어들어오고 있죠. 줄어들어오고 있어요. 10년 전에 한 38.7%였다가 팬데믹이 터지기 전 2019년에 34.4%까지 한 4%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지난해까지 28.7%로 한 10년 동안에 한 10%포인트를 줄인 거예요. 해외가 줄이니까 연준이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국에서 미국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열심히 사준 거야. 예?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17차례나 이렇게 금리를 올렸어도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해외에서 열심히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해외에서 열심히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부터 줄여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절대 규모는 조금 더 증가했지만은 상대적인 해외에서는 많이 사주지 않고 있거나 사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연준이 하는 거죠, 뭐. 연준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연준과 해외 말고 또 누가 사주고 있느냐? 뮤추얼 펀드요. 뮤추얼 펀드하고 일반 예금 취급기관이라는 게 시중은행을 얘기합니다. 시중상업은행이요. 얘들이 그러니까는 일부 좀 더 매입을 한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가 보험회사하고 연금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안 변했어요. 거의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 5.6%포인트를 줄인 거를 연준이 대다수를 매입을 해준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은 뮤추얼 펀드가 좀 줄어들고, 뮤추얼 펀드가 줄인 거를 예금 기관이 좀 이제 사줘가지고 메꿨다. 이렇게 좀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그러면 미국 정부는 소위 말해서 미 국채를 저거를 줄일 수 있느냐,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난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금융위기하고 팬데믹이라는 충격으로 미국 국채가 GDP 대비 60%에서 GDP 대비 120% 이상으로 130% 가깝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2배 이상으로요. 예?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충격이 없을 거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는 향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유동성 문제, 미 국채의 이 폭탄, 이건 저는 폭탄이라고 봅니다. 폭탄의 향방은 많은 앞에 장벽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위기를 보게 되면요. 이전의 위기를 다 합쳐놓은 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의 핵심 원인은요. 소득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이에요. 적어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득 불평등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제 완화, 예? 금융의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빈익부 부익부가 극심해지면서요. 서진 거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소위 말해 70년대 소위 말해서 대인플레이션 시기 80년대 초까지 있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은 그 당시도 공급 충격이 있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공급 충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최근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소득 불평등 어느 때보다도 심하잖아요. 역사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공급 충격이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교란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공급 충격이고 이게 반복돼 가고 있잖아요. 반복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공급 충격은 없겠냐고요. 소득 불평등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냐고요. 그 다음에 2007년 8년 금융위기는 뭐였었습니까? 선진국 중심의 과도한 부채였었잖아요. 과도한 부채였었잖아요. 근데 그 부채가 해결됐습니까? 더 커졌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 보면요. 그런 점에서 2022년의 위기, 지난해 겪은 우리가 위기는 이전의 위기를 20세기에 겪은 이전의 위기,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를 다 합쳐놓은 거. 다 합쳐놓은 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예요. 이번엔 뭡니까?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부채에 지금 짓눌려지고 있죠. 짓눌려지고 있죠. 사회 양극화는 그냥 아주 그냥 극심해지고 있죠. 불신도 극심해지다 보니까는 지구상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익들이 막 판치고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하고요.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 파괴. 이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죠. 그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불황. 소위 말해서 지정학적인 파편화라고 IMF는 쓴, 예? 소위 경제 블록화, 탈세계화, 경제 전쟁, 여기다가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위협, 노동에 대한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로부터 위협받는 이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또 충격이 올지 누가 다 알겠습니까? Who knows every shot. 이 충격을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역량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역량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국가가 부채에 짓눌려 있고 중앙은행들은 돈들을 엄청 찍어내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충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역량이나 있냐고요. 네? 그리고 되게 불평등이 심해질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그 여력이 없어졌잖아요. 국가가. 네? 그 지금 상황은 20세기 이후에 모든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문제들이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1900 대공황 때의 위기인 소득 불평등이 해결됐습니까? 공급 충격이 해결됐습니까? 과도한 부채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뭐가 있냐고요. 갈수록 더 규모만 커지고 앉아있고 플러스 알파가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요.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거 있다. 단기와 장기의 리스크 들고 했을 때 단기 위기 보게 되면은 많은 신흥 국가들, 예? 그다음에 후진 국가들은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자연재난과 극단의 기상이변,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지경학적인 갈등, 기후변화 완화 실패, 사회 응집력은 부식돼 가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 가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요. 지금요. 해결할 의지는 있냐고요. 거기다 뭐냐면 대규모 맨 밑에 보면 비자발적인 이주, 그렇죠? 저기 빈국들에서 생존의 위협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사회 속에서는 또 인종적인 나타나는 갈등으로 이게 거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역량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종 우리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위기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해본 그림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클수록이요, 아무래도 그 충격이 클 수 있는 이런 그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응답자들이.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부채 위기나 자산 거품 붕괴는요, 저 맨 밑에 파란 하늘 색깔을 표시한 것처럼 그건 별로 It's not a big deal. 큰 위기로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우리가 겪어본 위기거든. 겪어본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은 되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라든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의 붕괴, 사회 응집력이 부식됐을 때, 그다음에 국가 붕괴, 이런 것들이요. 지경학적인 갈등이 뭐 전쟁으로 발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죠.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기들을 또 이렇게 한 겁니다. 예?